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오늘의 금준경 기자입니다. 미디어오늘이 지난 한 달 동안 뉴스 뜨아라는 이름, 그리고 이름을 짓기 전부터 아침 신문 속가 보기를 영상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도 뭔가 테크닉이나 이제 좀 잘 보여주는 영상으로 저희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이런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꾸준히 한 달 정도 하고 나니까 조회수가 많이 좀 오르기도 했고, 최근에 올린 영상들은 2만이 넘어가는 조회수도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영상 시대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미디어오늘의 주된 이 미디어 비평이라는 영역을 어떤 식으로 좀 확대를 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저희가 아침 신문 속가보기 뉴스 뜨아를 라이브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테스트 방송이고요. 한번 방송을 해보고 저희 내부적으로 또 독자분들께서 평가를 주시면 이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시간이나 방법 등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테스트 방송이고요. 오늘 방송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추후에 좀 더 보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뜨아에서 다룰 아이템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소식, 그리고 두 번째 한겨레 열린독자위원회에서 어떤 지적이 나왔는지, 세 번째는 이 소득주도 성장과 이 코로나 국면을 어떻게 언론이 좀 악의적으로 엮어서 비판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앙일보에서 미 대선의 교훈이라고 하면서 뭔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서 그 점을 좀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미디어오늘에서 제가 기사를 쓰다 보면 그런 지적을 좀 봤거든요. 요즘 신문을 누가 보냐, 신문을 누가 읽냐, 이런 지적을 하는데 또 그 지적도 많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사실 한국 사회가 움직이는 게 여전히 이 주류 신문들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침 신문의 사설이나 기사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여야 정당별로 어떤 어젠더를 가지고 이 사설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정부 부처에서도 여전히 신문 보도에 많이 의식을 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이나 이런 방식들을 좀 변화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을 읽지 않더라도 여전히 관 측면에서는 정부나 국회에서는 신문을 많이 읽고 거기에 따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도 이제 신문 비평을 하는 게 여전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침 신문 속가보기를 글로 신문 비평을 했을 때 들었던 아쉬움이 좀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문이란 건 배치와 편집의 이제 묘가 중요한데, 이 신문이 이 기사와 이 기사를 왜 엮었을까? 왜 이 기사가 이 위치에 부각되어 있을까? 이런 점을 입체적으로 읽어낼 수 있는 게 이제 글기사로 전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저희가 스크랩이라는 프로그램을 직접 켜놓고 지금부터 뉴스 뜨아 라이브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중에서 이제 정치권의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이제 추윤 갈등이죠. 매일매일 계속되는 갈등인데, 오늘은 중앙일보가 전면적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법무부 윤석열 조사 유보, 불응 프레임 씌워 사퇴 압박이라는 기사를 통해서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사실상 불응한다는 이유 들어서 이제 법무부에서 조사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게 내부에서 비판이 나온다, 이런 지적을 좀 전하고 있는 기사고요. 다른 신문에서도 이제 오늘 전세 대책에 이어서 지금 이제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윤석열 총장 이제 감찰 이슈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법무부에서 윤석열 총장을 감찰을 벌이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감찰을 거부하는 상황이고, 이제 추미애 장관 측, 법무부 측은 좀 더 강경한 감찰을 예고한 상황인데, 경향신문과 중앙일보의 논조가 조금 일치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지금의 감찰이 어쩌면 윤석열 총장을 좀 찍어내고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구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의문이라는 거는 계속 이제 경향신문과 중앙일보가 나란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사설을 통해서는 좀 더 강경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중앙일보가 기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추미애 내세워 검찰을 난장판 만드는 게 대통령 뜻인가? 검찰은 정말 난장판이 돼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요. 이번 감찰에 대해서 아니 사유도 안 밝히고 총장 대면 감찰을 통보했다,
이건 검찰 규정에 위배되고 직권 남용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식에 어긋나는 일을 추 장관 혼자 벌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통령의 침묵은 결국 조직이 결단나고 추 장관이 몰상식한 사람으로 몰려도 윤석열만 몰아내면 된다는 암묵적인 추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추 장관에 대한 이제 경지를 시사하는 그런 거 촉구를 하는 사설을 썼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사설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을 보시면요, 법무부의 윤 총장 감찰 축출이한 요식행위여선 안 된다 기사를 썼습니다. 이 마찬가지로 이제 감찰을 하려고 했는데 윤 총장이 면담 조사에 이제 불응해서 진행하지 못했다는 상황 설명이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또 다른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법무부 감찰관실은 윤 총장이 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만난 의혹, 그리고 옵티머스 자산 무혐의 처분건에 대해서 감찰 중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이 중앙언론을 대상으로 심지어 오늘과 어제를 포함해서 방상훈이라는 이름을 검색을 해보면요, 기사가 경향신문 그리고 또 경향신문 이렇게만 이제 방상훈 사장의 이 감찰 소식,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방상훈 사장을 만난 사실에 대한 감찰 소식을 다룬 신문은 경향신문밖에 없고요. 조선일보는 방상훈 키워드를 걸고 이제 회사에 대한 그냥 알림성 기사 이런 것만 언급이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의 감찰이 어떤 이유를 갖고 있냐, 어떤 배경이 있냐 이런 걸 따져봤을 때 중앙일보와 조선일보가 연일 반발을 하고 있지만, 이게 자신들의 회사 회장과 사장이 이제 이슈의 핵심이라는 점은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어쩌면 이 신문들도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해관계 당사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경향신문도 이번 감찰에 대해서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총장을 대면 조사하려면 탄탄하게 근거를 쌓은 뒤 실행하는 게 옳은데 지금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의문이 든다. 그러니까 중앙일보는 불법이다, 절차적인 위배다를 굉장히 강조했다면 경향신문은 그렇게까지 포인트로 강조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 뭔가 절차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뉘앙스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이 이제 감찰권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언급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의 감찰권이 검찰의 입맛대로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되기 쉬운 만큼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행사돼야 한다는 언급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중앙일보와 경향신문이 이제 톤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중앙일보는 이제 추미애 장관 경질로까지 나와 있고, 경향신문은 이 감찰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감찰이 절차가 좀 완비되진 않은 것 같다, 이게 만약에 결과를 봤을 때 문제가 없는 거라면 그땐 추미애 장관이 책임져야 하지 않겠나 정도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일매일 지금 신문사에서도 추윤 갈등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이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이 갈등 국면을 매일 중계하듯이 보도를 하고 있죠. 사실 이 점에 대한 비판이 오늘 한 신문사의 열린 독자위원회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한겨레 20면을 보겠습니다. 오늘 한겨레 20면을 보면 추윤 갈등의 가려진 본질, 검찰개혁 더 끈질기게 들춰야,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이게 신문사별로 독자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죠. 독자편집위원회, 이제 열린독자위원회 이런 이름을 갖고 신문사별로 이제 독자들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나와서 그 신문사의 보도를 지적하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또 이를 기사로 내보내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사 중에서는 한겨레가 상당히 충실하게 이 제도를 잘 운영하고 자사에 대한 비판도 충분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독자위원회, 열린독자위원회에서는 이런 언급이 나왔습니다. 추윤 갈등의 본질이 가려지고 있다. 지금 한겨레는 추윤 갈등을 경마식으로 중계할 게 아니라 검찰개혁 그 자체를 좀 더 끈질기게 들춰야 한다, 이런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16일 오후에 있었던 이제
행사였고요. 박영흠 위원이 이런 지적을 합니다.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번 갈등이 맥락이 풍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두 권력기관장의 갈등으로 개인화하면서 지금 본질이 실종된 게 큰 문제였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죠. 지금 아까 중앙일보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예 섹션이 추윤 갈등이라고 언급이 돼 있잖아요. 그런 면을 봤을 때 언론 전반에 대한 보도의 지적이라는 언급을 들었고요. 이제 한겨레는 나름대로 조명하려는 노력을 한 것으로 이제 평가된다라는 이제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한겨레는 윤 총장에게 더 날카로운 비판의 칼날을 들이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추미애는 선이고 윤석열은 악인 것도 아니고 어느 한쪽 편을 들어줘야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언급이 나와 있기도 하고요. 강혜란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여론 추이 같은 걸 경마식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이 여론조사 결과라는 것이 얼마나 객관적인지 의문인데다 그런 싸움을 붙이면서 이 문제를 단순화해버린다. 그런 면에서 성완용 기자의 기사처럼 심도 있게 문제를 들여다보는 기사와 칼럼을 써야 생각한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흠 위원이 이어서 이런 말을 또 하죠. 검찰과 법조에서 취재 보도를 하는 기자들의 생각이 좀 궁금하다. 이 보도 준칙에 대한 합의가 되어 있는지도 궁금하다. 이런 언급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겨레에 대한 지적이지만 동시에 언론 전반에 대한 고민이기도 한데 결국 이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두 권력기관장 이 갈등 국면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인 이제 검찰 개혁이라는 화두를 좀 더 생산적으로 던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매일매일 윤석열 총장이 이슈의 중심에서 있고 심지어 대선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에서 뭔가 제동이 필요하다. 이런 고민이 들기도 하는 기사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소득주도 성장과 이 코로나 국면을 엮어버린 매일경제 기사와 사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일경제 1면을 보면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경제단체 30곳 재해처벌법 3개 유례 없다. 그러면서 이 스트레이트 기사에 잘 안 쓰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이 주요 경제단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30곳에서 일제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공동으로 내놨다. 이러면서 한마디로 이걸로 인해서 기업이 살기 힘들다라는 이제 포인트가 있고 뒤에 이어서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 공정경제 3법뿐만 아니라 재처벌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기업 징벌 3법이 추진되고 있어서 이게 기업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이 기사들을 찾아봤는데 지금 관련 입법들이 국회에서 논의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경영계에서 총저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이 기사를, 이 주장을 지면에 실은 언론은 많지 않거든요. 그 중에서도 매일경제는 일면에 부각을 하면서 이제 경제인들의 이해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일단 취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런 포인트인데, 지금 보여드리는 기사가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통계청이 3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불황으로 인해서 17년 만에 일에서 번 돈이 가장 줄었다는 언급이 있고요. 그리고 한겨레 기사가 저는 좀 본질을 잘 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코로나 지원금에도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경향신문도 코로나에 소득 분배가 악화됐다. 그러면서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한국일보 역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발 고용 한파로 저소득층 근로소득이 급감하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국민일보 역시도 이제 비슷한 기사를 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여파라고 언급이 돼 있죠. 이번에 사실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지금 이제 3분기 소득이 발표가 됐는데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가난해졌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정부가 잘했다 못했다에 대한 판단으로 이 결과를 볼 수도 있겠지만요. 저는 이 결과를 보면서 좀 고민이 들었던 게 이제 소득 분배가 악화되는 우리 사회가 이 코로나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이제 어떤 식의 처방이 필요한가, 그리고 이 처방이 재난지원금 같은 제도로 가는 건지 혹은 다른 제도가 필요한지 이 이견은 충분히 언론이 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일보에서도 기본적으로 코로나 불황 때문에 이제 가계소득이 줄어들었다. 이제 포인트는 좀 다르지만 코로나 불황이 원인이라는 거는 이제 누가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상황의 전제일 수밖에 없는, 매우 특수한 상황의 전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제가 이 설명을 왜 드리냐면, 오늘 매일경제 사설을 보고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다른 신문사들도 이렇게까지는 안 썼는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렸던 한국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국민일보, 심지어 중앙일보까지 지금 우리의 경제 불황, 그리고 이제 하위 계층의 소득 감소가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라는 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일경제는 사설을 통해서 소득 주도 성장이 허망한 결과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서 보수론들이 많이 반대를 해왔죠. 저는 이 견해차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소득주도 성장이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중간중간 평가를 하는 건 역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문의 보도는 그거를 넘어서 있죠. 중앙일보조차도 아니 지금 코로나 국면이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비판은 제쳐두고 코로나가 원인인 상황에서의 경제 변동을 추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해법은 언론마다 다릅니다. 근데 매일경제는 그 전제가 전혀 없습니다. 이건 소득주도 성장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하위층 소득을 늘려 그 힘으로 경제를 견인하겠다며 3년 반이나 고집스럽게 끌어온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의 결과라니 허망하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 코로나에 언급이 되죠. 근데 코로나가 전제가 아니라 지금 보시면 최저임금 인상, 52시간제 도입, 여기가 핵심 원인이고 코로나19는 거기에 덮쳐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 보면 갑자기 본인들의 평소 요구사항을 이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합니다. 지금 하위 소득이 문제인데 이 신문이 원하는 건 결국 경영계의 이해관계 대변과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보시면 소득 격차 해결책은 기업을 더 뛰게 하고 일자리 고용을 늘리는 것밖에 없다. 그러려면 기업을 억제는 각종 규제를 손봐야 한다. 집단 소송, 재처벌 등 기업 징벌 법안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화면이 지금 엇갈려서 지금 다시 보시면 결국 이 중앙일보조차도 코로나19가 원인이라고 하는데 매일경제는 코로나19는 제쳐두고 이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평가, 이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평가를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요. 결론에 저는 좀 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업의 규제 완화로 인해서 이제 뭐 고용에도 창출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저는 그 자체를 반대하진 않지만 결국 이 주장 뭡니까? 기업에 대한 규제를 반대한다는 주장은 오늘 매일경제가 일면에 썼던 주장이죠. 일면에 이렇게 썼죠. 경제단체 30곳 재처벌 3개의 율이 없다. 경영계의 이해관계, 이들의 요구사항이 사설로 이어지는 국면입니다. 그런데 이 하위 소득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그 상황은 어쩌면 이 경영계를 대변하는 이 흐름 속에서 일종의 도구화되어 있지 않나?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 소송에 대해서 이제 말이 많은데요. 오늘 한겨레가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오늘 좀 인상 깊었던 기사인데 보이시죠? 스타벅스의 얼음이 무차별 집단 소송 예고편 가짜뉴스였다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공정경제 3법 그리고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 아까 매일경제가 이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그 제도들에 대해서 이게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일부 매체와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장과 보도가 쏟아졌는데 이거를 보면 사실과 다르거나 현실 가능성이 낮은 내용도 있었다라면서 이런 언급이 있습니다. 미국의 스타벅스가 얼음 소송을 당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얼음의 양이 너무 적다. 보이시죠? 얼음의 양이 너무 적다. 아니 죄송합니다. 얼음의 양이 너무 많고 커피의 양이 적다는 이유로 집단 소송을 당해서 500만 달러의 피해 보상을 이제 요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수년간 소송에 시달리며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됐다. 합의금 지급 등을 감수해야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겨레는 그런 소송이 2건 제기된 건 맞는데 2개월 만에, 6개월 만에 각화됐다. 합의금은 지급한 적이 없다. 팩트가 다르죠. 합의금을 지급한 적이 있다 없다, 수년이었다, 수개월이었다. 이제 한겨레가 이걸 엎어버리는 기사를 쓰기도 한 거고요. 보시면 맥도날드 비만 소송도 있습니다. 맥도날드에서 만드는 햄버거가 표기된 칼로리보다 실제 칼로리가 더 높다. 그래서 비만 위험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소가 돼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고 합의금 지급 등이 감수됐다고 합니다. 근데 한겨레는 그게 아니라 각하와 제소 항소를 반복하다 최종 승소를 했고요. 합의금이 또 지급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장을 일부 언론이라고 언급했죠. 이 일부 언론이 어디일까요? 보시면 한겨레는 한 경제신문이라고 썼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기사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 9월에 경제신문 스타벅스를 한번 스타벅스 맥도날드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사가 나오죠. 얼음 많다고 소송당한 스타벅스 남의 일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 기사가 한국경제의 기사입니다. 날짜가 9월 25일이니까 네, 바로 이날 심지어 일면 기사였습니다. 얼음 많다고 소송당한 스타벅스 남의 일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집단 소송, 지금 말하는 이런 소송들, 지금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는 국회에서 추진 중인 과제들이 이런 폐해가 있다 라고 보도를 했지만 이제 2달 후에 한겨레가 팩트체크를 해보니 사실이 아니었다라고 이제 검증이 되는 거죠. 이런 보도들이 경영계에서 아마 주장했던 이슈들일 겁니다. 이거를 충분히 거르거나 확인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저도 몰랐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제대로 체크되지 않는 좀 그런 문제들이 과연 이 보도뿐이었는지 정말 많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게 하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기사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중앙일보를 보시면 팔면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오늘 게 아니구나. 날짜가 바뀌어서 죄송합니다. 11월 20일 오늘자 중앙일보를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온라인에서도 보수신문들이 많이 썼던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미 대선의 교훈. 미국 대선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어떤 교훈을 남겼을까? 중앙일보가 말하는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뉴욕타임즈, 미국 좌파의 편협함이 트럼프의 분노 정치를 부채질하고 있다. 이것이 미 대선의 교훈이라고 합니다.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신좌파라고 하죠. 지금의 예전의 좌파와 다르게 지금 좌파들이 과거보다 이분법적인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2번째, 과거보다 자기 신념에 빠져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트럼프는 여성의 적대적인데 바이든보다 백인 여성표를 더 얻었다. 이런 언급이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좌파의 편협함을 질책하는 칼럼을 실었다. 미국 좌파가 점점 이분법적이고 배타적인 사고에 빠지면서 트럼프식 분노의 정치가 창궐하는 데 일조하는 등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라는 기사를 썼습니다. 좌파가 동일한 사고에 지배되는 집단이 되면 재능 있는 이들을 쫓아내고 생각이 다른 이들을 더욱 불쾌하게 만들고 더욱 자기 확신적이며
더욱 자주 틀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라는 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이 기사를 미 대선의 교훈 톱 기사로 쓰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칼럼 자체는 굉장히 의미 있는 칼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사회가 변화하면서 지금의 이제 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뭔가 과거와는 달라졌고, 지금의 이런 생산적이지 않은 혹은 더 편협한 이런 주장들이 결국 트럼프의 성장을 부채질한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지적을 하는 게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결국 우리 정치권에 던지는 메시지, 결국 미국 좌파지만 한국 좌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미 대선의 교훈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칼럼인데 이 칼럼이 나온 게 중앙일보에서 크게 다룰 만한 일인가라는 점에서도 의문이 듭니다. 외신을 전문적으로 소개하거나 비평하는 매체도 아닌데 말이죠. 그럼 다르게 말하면 미국 우파에 대한 비판들, 지금 이 좌파가 우파의 성장을 부채질했다고는 하지만 이 잘못된 지금의 미국의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 특히 대선에 불복하고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사회를 혼동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만큼의 주목이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른 날이나 이런 걸 보면 어느 정도는 그런 전혀 그런 지적이 없진 않겠지만, 이게 가장 강조된 이슈라는 건 결국 이 신문의 논조가 외신을 인용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 투영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영상으로 소개했던 영상 아속에도 그런 대목이 있죠. 이건희 회장이 이제 목숨을 잃은, 이제 생명이 죽게 됐죠. 그런 소식을 다루면서 신문사마다 똑같은 외신을 인용했는데 우리나라 보수 신문들은 이건희의 공만 인용을 했고, 반대로 우리나라의 이제 진보적인 신문들은 공과를 제대로 언급을 하고 있는 뭐 그런 내용이 언급이 되기도 했었죠.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기사죠. 중앙일보였습니다. 이때도 중앙일보가 이제 삼성전자는 한국경제 주춧돌이자 연구개발에서 세계 최고의 투자기업 중 하나가 됐다. 삼성의 큰 사상가다. 그리고 매일경제, 월스트리트저널 이런 언론사들이 이렇게 기사 썼죠. 뉴욕타임즈가 이건희 회장을 정말 긍정적인 면만 언급을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보도였죠.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좀 의문스러워서 원문을 제가 구글 번역기와 네이버 팝하고를 막 동원해가면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이제 기사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원래 기사는 이런 언급을 하고 있죠. 뉴욕타임즈 기사는 한국에서 재벌로 불리는 가족 경영 기업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때로 미심쩍은 방식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해 사면을 받았는데 이는 한국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이런 지적도 있죠. 그러니까 외신들은 공과를 다루는데 우리나라 언론사들은, 보수 신문들은 이제 공만 부각을 해서 정말 칭찬만 한 것처럼 보도를 했고, 한국일보와 경향신문은 이런 식으로 공과를 같이 조명했다는 걸 기사로 담았습니다. 물론 오늘 중앙일보 기사가 이것처럼 문맥을 왜곡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문맥을 왜곡하지 않더라도 어떤 기사를 어떻게 부각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신을 가져왔다고 해서 무조건 객관적인 게 아니라 어떤 외신을 어떤 타이밍에 어떤 목적을 갖고 어떻게 부각했느냐도 같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메시지에 대한 호불호나 평가는 차치하고서라도 말이죠. 오늘 30분 동안 지금 라이브 방송을 처음으로 테스트용으로 진행을 해봤습니다. 이제 신문을 읽음에 있어서 이제 매일매일 저희가 신문을 읽으면서도 좀 새로 배우는 점들도 있고, 혹은 신문들의 배치와 편집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들이 좀 들기도 합니다. 오늘 중앙일보만 하더라도 이제 윤석열 총장 이슈를 이제 이면에 부각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매일경제가 일면에 아까 경제인들의 요구를 일면에 부각했다는 그 사실도 이제 포인트죠. 이런 식으로 신문들이 포털로 쪼개진 기사가 아니라 이제 뭉쳐진 기사들로 맥락을 함께 읽었을 때 그들의 메시지를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는가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글로 설명드렸지만 앞으로는 영상을 통해서 혹은 또 다른 방식으로 계속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을 해봤는데 저희가 앞으로도 30분 내외 정도 시간으로 해서 조금 더 많은 독자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시간대, 좀 더
이제 편하게 보실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 가면서 이제 마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신문을 읽고 오늘 신문을 제대로 안 읽더라도 저희가 정리를 해주고 또 쟁점과 메시지의 의도나 이런 거를 평가를 하고 분석해주는 작업을 하고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신문을 왜 읽냐? 요즘 누가 신문 보냐? 이런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매일 여야 정당에서 신문에 나온 주장과 팩트와 사설을 가지고 그 당 지도부가 인용을 하면서 주장을 하고 모든 부처, 기업들이 많은 부처와 기업들이 신문에 나오는 이슈들에 상당히 예민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을 고민하고 이제 결과를 내고 의식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문은 보지 않지만 신문의 파워는 살아있는 시대, 이 시대에서 좀 더 입체적인 신문 보기를 위해서 또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앞으로 미디어오늘에서도 저희 미디어 비평이나 분석에 특화된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선보일 테니까 한번 다들 보시고 다양한 평가 내려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더 많이 고민해서 더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